내년 같은 백정의 딸이 내 아들 괸토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문의 수치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진흙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소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처마 밑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고 남편 이도현은 그 뒤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백정의 딸이 양반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온 마을이 수군댔습니다. 잘 될 리 없다고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섞이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 여인이 5년 뒤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린 조선 최대 육류상단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내쫓은 시댁의 저택을 통째로 사들이게 됩니다. 비단 가마를 타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문 앞에 당당히 섰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복례입니다. 아버지 만석은 한양 도성 바깥 저작거리에서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피비린내 속에서 눈을 떴고 날이 밝으면 아버지 옆에서 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칼만 들면 달라지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잘라야 질기지 않은지, 어느 뼈를 어떻게 발라야 살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것들을 글이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와 쉽게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딸이라는 이유로 길을 비켜가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쓰렸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어떤 모욕에도 칼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 등을 보며 자랐고 그 등을 닮으려 했습니다. 혼사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제가 18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상대는 이도현이라는 양반가 도련님이었습니다. 고조부대의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으나 수십 년에 걸쳐 가세가 기울어 있었고 도현은 학문 하나만 믿고 과거를 준비하는 처지였습니다. 중매를 선 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고, 다만 혼수가 넉넉한 집이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밥도 덜 드셨고 저녁이면 마당 귀퉁이에 홀로 앉아 먼 곳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복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새로운 곳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눈가가 붉었던 것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혼례는 초여름에 치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혼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했고 혼수는 저희 쪽에서 마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레었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오를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것, 그를 모른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설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도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먼 길 오느라 고단하지 않으냐고.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 제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부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나가거라. 너 같은 것이 앞에 있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방문을 조용히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저의 양반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글 공부하는 서방님께 짐이 될 뿐인 계집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글은 몰라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도현이 과거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혼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박혀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현이 방을 지키는 동안 집안일은 온전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안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몸이 고단한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하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을 시키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 밥은 왜 이리 서리 걷느냐. 글 한자 모르는 것이 밥도 못 짓는다더니 옷고름이 왜 이 모양이냐. 백정집에서는 바느질도 안 가르치더냐. 감히 안마당에서 소리를 내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굽히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지나자 저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광으로, 마당 구석으로,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은 담을 넘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마주칠 때면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폭언보다 더 아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집안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현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었고 집안의 곳간은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 씨 부인은 체면을 유지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마을 양반들과 어울릴 때는 반드시 새 옷을 차려입어야 했고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는 건 결국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이고, 걱정하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아버지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혼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견디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냉랭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은 한동안 저를 보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운이 풀리질 않는다. 도현이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곳간도 비어가고 있어. 다 내 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하는 서방님께 짐이 될 뿐인 계집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 아들의 앞날을 막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인은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조박장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사랑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향해 걷던 그 순간 귀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흐릿하고 비에 반쯤 지워진 목소리였습니다. 복례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았더라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양반가를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이 비웃었습니다. 계집이 그것도 소방 맞은 백정의 딸이 혼자서 푸죽간을 연다고 하니 며칠 못 가서 접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했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빗물이 아직 옷에 배어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기척을 들으셨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한참이 지난 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세 글자가 그날 밤 제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을 몰랐습니다. 잠을 잤지만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첫날 밤에 다 흘렸습니다.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다 쓰면 없어지는 것인지, 그냥 마음이 굳어지는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아버지의 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했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작거리의 작은 푸죽간 자리를 얻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돈 일부와 제가 혼례 때 가지고 나온 놀이개 몇 가지를 팔아 마련한 자본이었습니다. 자리는 좁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길목에서 벗어난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부위별로 값을 달리했습니다. 갈비는 갈비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사골은 사골대로. 같은 소 한 마리에서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골라 살 수 있도록 오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목판에 표시에 내걸었습니다. 글은 제가 쓰지 못했으니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소의 형태를 그리고 부위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염장법도 바꾸었습니다. 소금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부위에는 간장을 더하고 어떤 고기는 참기름을 한 방울 섞어 보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고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골목 안쪽 푸죽간 고기가 오래가고 맛도 좋다고. 2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6달이 지나자 저작거리 안쪽에 있는 큰 주막에서 저에게 정기 납품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무렵 장객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장객주는 도성 안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쌀, 포목, 소금, 어물, 각지의 물자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제 푸죽간을 찾아온 날은 초가을이었습니다. 장객주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기가 진열된 방식,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 저울을 다루는 손놀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근이나 나가는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객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는가? 내가 가진 유통망을 내가 쓰고 물량은 내가 대겠다. 수익은 반씩 나누자.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침묵하시다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도현댁 저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진 날, 저는 한동안 장부를 덮어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객주와 손을 잡은 뒤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객주의 유통망은 도성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짐꾼만 수십 명이었고 각지에 거래하는 상점과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 망을 타고 제 고기가 도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주막,
그 다음에는 관청 근처 식당가, 그 다음에는 양반 가문의 부엌까지. 저는 일을 배우면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부위가 잘 나가는지 기록했습니다. 글을 몰랐으니 제 방식대로 그림과 표시로 어느 집이 어떤 손질 방식을 원하는지 외웠습니다. 직접 납품을 나갈 때면 상대방의 부엌 사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몇 식구인지, 국을 즐기는지, 구이를 즐기는지, 자주 손님을 치르는 집인지. 그것들을 알면 다음 납품 때 제안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장객주는 저를 보며 종종 말했습니다. 나는 50년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장사 머리가 타고난 사람은 처음 봤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배운 것이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푸죽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도성 인근 세 군데 고을에서 소를 직접 매입했고 수십 명의 일꾼이 제 아래서 일했습니다. 운송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른지, 어느 계절에 어느 경로를 써야 고기가 덜 상하는지, 말과 수레를 어떻게 배치해야 비용이 줄어드는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저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늦게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서당 훈장 한 분을 모셔다 매일 아침 1시즌씩 글 공부를 했습니다. 손이 굳어서 붓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장부를 직접 쓸 수 있었고, 한 해가 지나자 편지도 썼습니다. 2해가 지나자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린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셔다 편한 방에서 지내시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손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마당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셨습니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한가로움이 보였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도현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드디어 저 집이 일어설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급제는 했으나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후원해줄 세도가가 없어 이름만 급제자인 채로 집에 머물고 있다고. 최 씨 부인은 아들이 과거에 붙자마자 새 비단을 사고 연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하지만 관직은 오지 않았고 빚은 쌓였습니다. 저택을 담보로 잡힌 돈이 갚아지지 않아 결국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었다는 말이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한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는지 통쾌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닫혀있던 사랑채 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아든 소박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이도현 댁 저택이 경매에 나온다 합니다. 제가 사고 싶습니다. 장객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장객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설레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것이 이제 멈추려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18적 가마 안에서 보던 제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눈 주위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그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비단 가마가 이도현 댁대문 앞에 멈춰 선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가마 수십 채가 줄을 이었고 그 앞뒤로 일꾼들이 늘어섰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 집에 누가 오는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택 안에서도 인기척이 났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내려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당당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옆에 서 있던 노비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문 안쪽으로 전해지듯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한때 저를 무릎 꿇려 소박장을 던지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 씨 부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옷에 기운 자국이 보였고 머리 장식이 소박했으며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마치 몸 안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나온 것은 조금 뒤였습니다. 예전보다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 앞쪽을 내려다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택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래는 며칠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식적인 인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쳐 한번 훑고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사러 왔습니다. 복수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채는 그대로 쓰십시오.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들릴 만큼만. 서방님은 학문이 뛰어나십니다. 그 재주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후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가마 안에서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빗속에서 대문을 나서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그 뒷모습이. 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장사를 잘한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몇 해 뒤 저는 왕실에 납품하는 상단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장객주가 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례, 자네는 참 독한 사람이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독한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복수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제가 만든 자리에.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건 족보가 아닙니다. 살아온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칼 앞에서, 비 오던 마당에서, 저작거리의 새벽에서. 그렇게 복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